강화 등 농정산업 환경의 급격한 농어업이 생명이다. 농어업은 인류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이며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 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어업의 위상 하락, 농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촌 소멸위기 지역 증가, 자치분권 강화 등 농정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하향식 농업 정책 결정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고 집행 과정 또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농어촌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1994년 이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 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로 인한 시장 개방으로 농업인의 위기의식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후 범농업인들이 참여한 21세기 농업개혁위원회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도했지만 공감대 미흡과 중앙주도의 하향식 추직 방식으로 인해 법제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업의 경우도 농업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이은 방조제 공사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로 어민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관주도 농정에서 선진국형 민간협치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농업회의소가 범농업계의 공적 대의기구로 그리고 정부 지자체와 농정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농정 참여는 물론 농업조직 강화 등 농전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24년에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은 1951년에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제화는 프랑스에 비해서는 100년, 일본에 비해서는 70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법제화의 필요성.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농업회의소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2년 상공회의소법 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헌법 제123조 제5항 국가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규정에 따라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권과 정책이 바뀌더라도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권한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민간 농적의 협치 거버넌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농업회의소인가?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서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받는 법적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의 환경변화로 인해 관주도의 농정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 위상 확보와 농어업인의 공익대변을 통해 현장감 있는 농업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업 정책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설립 운영 중인 전국의 농업회의소가 회원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괄하는 구성 방식을 채택한 것은 농업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개별 농업인의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한국농어촌의 맥락에서 나온 독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밀도가 가장 높고 참여자 폭이 넓은 읍면간담회, 분과위원회, 농업정책협의회, 유형부터 가장 단순하며 공농장 성격이 약한 농장부서에 대한 수시구두 및 서명 건의, 유형까지
16개 유형의 공론화 절차가 생겨났습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과 조직 2010년부터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농업회의소는 2022년 12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 2개소와 시군 38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2016년 농식품부 제5차 농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36명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정관제정, 지원조례 제정, 읍면순회 설명회, 총회 개최, 대의원과 회장 및 임원진 선출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공식기구로 탄생했습니다. 조직체계는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체계이며 100명 이내로 구성하는 대의원에는 읍면지역,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대표를 각각 선출해 8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농업인의 의견 수렴 및 농업정책 개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 위상과 역할 농업회의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갖고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담당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동안의 구조에서 벗어나 행정과 민간이 함께 기획부터 실행, 평가, 결과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협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정자문 및 건의를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하며 기농기촌, 농업 인력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을 특화 사업으로 발굴해 시행합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농민과 어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간협치 거버넌스 모델 제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보완 역할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새로운 운영 모델 발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구합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 식량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입니다. 농업회의소 1,300명 회원들이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농업회의소 과수분과위원회 위원장 남기철입니다. 농업회의소가 우리 의견을 잘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농업회의소 원예특작분과위원장 박조한입니다. 우리 회원들과 농업회의소 화성시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농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송산군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박용국입니다. 농업회의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농업회의소에서 친환경 분과위를 맡고 있는 박보선입니다. 회원이 된 것을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농업회의소의 한 일원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농업회의소 농산물유통분과장 황순희입니다. 저희 농산물유통분과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의견의 간극의 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 농업인회의소 식품가공분과 분과위원장 임춘랑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는 먹거리라 생각하고 농사도 잘 지어서 그 농작물을 가지고 가공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 수산분과위원회 분과장 최병철입니다. 농업의 단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수산단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에 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분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농업회의소 회장 이민성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농업회의소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시 농업회의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경험과 성과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첫 번째 기능이 농어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공농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학습 정책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농업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심의나 시범 위탁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과 견고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네. 홍보 동영상 잘 보셨어요? 잘 만들었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화성시 농어페이소 비봉면 순회 설명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듯이 신양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철희 비범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정우 농전팀장님 오셨습니다. 이민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붕진 부회장 겸 비범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대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원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네. 백동현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성현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은민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몇 분 이장님들도 같이 참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성시민신문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화성시민신문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민성 화성시 농어페이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불 좀 켜줘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어페이소 회장 이민성입니다. 아직은 봄이라고는 하지만 좀 쌀쌀한데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2년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해주신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7건이 됐고요. 또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163억 7천만 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 앞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농업 예산이 41%인 약
100원이 정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역대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정기호 소식지 화성농업사업 22 및 여러분들이 뭐를 몰라서 농정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신청을 못 하시는 관계로다 농정사업 예산 안내 자료를 2023년도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보시고 보고받지 않고 각과에서 보고받지 않고 이걸로다가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짜임새 있게 잘 마련했다고 칭찬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작년에 그 쌀값이 많이 수양미가 한 45,000원, 4,500원 정도 내려갔죠. 오르지 못하고 그 정도 올랐어도 만족하지를 못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양미 TF팀을 꾸려가지고 수양미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농업인 단체하고 전문가가 5명, 농협 및 RPC들이 5명, 또 농정과 및 시에서 5명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는 힘이 더욱 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업회의소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년 출범한 지 1년 만에 그래도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많은 활동을 좀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인가 생각합니다. 또한 집에 가셔서도 이웃에게도 회원을 독려를 해 주셔서 회원가 더 늘어나고 여러분의 농민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제안을 많이 해 주실수록 저희는 농정사업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은 시장님께 또 의원님들께 건의하고 또 정책과 국장님에게 건의해서 많은 더 많은 지원을 좀 받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저희 그 농업인들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농정 예산을 많이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또 그 반면 우리 농정과 및 각과에서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농정팀장님 김정은 팀장님이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오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또 더욱더 예전에 농정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더욱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원동력을 잃지 않게끔 채찍해 주시고 더욱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을 재산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풍년 농사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간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농업회의소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올 한 해도 더 수고해 주십사는 의미에서 임민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철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범위원장 최철입니다. 예, 아까도 뭐 영상에서 이렇게 봤다시피 사실 농업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농자재 가격도 굉장히 상승돼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위기들을 우리 또 농업인 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합심해서 많이 이렇게 회의소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회의소인 만큼 앞으로 많은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대풍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회의소 부회장도 맡고 있지만 또 비범위원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붕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과 참여로 인해서 농업회의소가 발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은 올해 2023년도 화성시 주요 농정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팀장님 모시고 주요 농정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김정우입니다. 아마 아까 저기 이민성 회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과정도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뭐 저희 그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올해 한 해 예산이 어떻게 좀 편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크게 이렇게 사업이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8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관심이 제일 많고 예산 규모가 큰 분야별로 몇 가지 분야로 좀 나눠 가지고 좀 설명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죄송하고요. 제가 크게 설명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된 게 이제 665억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 대비 약 20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화성시에서 지금 이제 농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분야에 농업정책과 또 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합치면 1,426억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665억을 편성해서 이 80여 가지 정도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올해 이제 제일 관심 많으셨던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한 160억 정도 편성이 돼서 저희가 뭐 지금 신청을 한창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청 받는 게 연간 해가지고 60만 원씩 농민한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는 절차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1차 신청 기간이
아마 3월 1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홍보를 좀 같이 좀 해주시고요. 농민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농민이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셔야 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게 되면 또 지원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각각 농업인 기준에 준해서 농사를 지신다 그러면 제반서를 꾸려서 각각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농가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농업인 월급제가 이제 큰 예산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작년 한 해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또 농자재 값도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저희가 좀 편성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재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조금씩 더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수양미를 이제 정책적으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벼만 육성하는 이제 고품질 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8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방제비만 44억이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차 산업에 벼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나머지 또 한 37억 정도 되죠. 37억 정도가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모짜리용 상토라던가 다른 농자재들 이제 그리고 또 수양미의 종자 지원이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전용 실시료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그 수양미 종자를 다른 지역에서 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화성시만 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용 실시권을 사왔기 때문에 저희가 32년까지 12년간 이제 저 화성시만 내년도부터는 화성시만 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현재는 타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역부족인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유예 기간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화성에서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좀 더 쌀값을 상승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농업인 월급제라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보통들이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확이 되면 뭐 이제 RPC라든가 뭐 수매를 해가지고 목돈을 이렇게 쥐게 되는데 그 사이는 이제 돈벌이가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본인들의 운영 자금이나 또 생활비를 쓰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이자로 이렇게 미리 월급처럼 이렇게 나눠드리고 연말쯤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이렇게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만약에 뭐 RPC라든가 중간에 수라청 여기는 수라청이죠. 뭐 이렇게 계약 재배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계약 재배 이루어져서 납품이 명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삼아서 저희가 대출처럼 무이자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 가서 이제 목돈으로 이렇게 제출 받는 걸 미리 나눠서 땡겨서 쓰다 보니까 좀 더 서운해 하시는 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용은 하고 싶지만 또 목돈을 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요게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만족감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납품처가 있으시면 그런 방법도 좀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공익형 농업 직불금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246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워낙에 쌀값의 하락을 좀 몸소 이렇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쌀의 소비량이 이렇게 줄고 있고 또 생산량은 줄지는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다른 작물을 좀 심으라고 이렇게 유도의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타작물로 좀 전환을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확대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논에다가 하계 때 농콩이라든가 하계 조사료를 심게 되면 많게는 430만 원까지 이렇게 헥타당 지원하는 제도가 이번에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벼농사도 힘드시고 다른 또 농사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논에다 콩 심으라고 하면 일손 때문에 사실 못 심는 거 다 현장에서도 알고 또 우리 농식품부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좀 더 뭔가 다른 품목들이 조금씩 더 확대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활용하셔가지고 직불금도 혹시라도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좀 어려우면 그런 타작물로 간단하게 심고 또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이 되는 작물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대한 저희가 재보험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뭐 가뭄도 갑자기 너무 길게 왔었고요. 또 비가 올 때는 또 계속 오고요. 또 태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보험을 좀 가입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추계를 한번 보니까 한 2,700여 농가밖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희 화성시 농업인이 한 4만 5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농가 수로 치면 29,400호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도 2,700농가밖에 안 했다. 이건 조금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홍보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갖고 재보험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다시 되돌아온 게 10억 정도 갔어요. 그리고 한 7천 정도 이렇게 다시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혜택을 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혜택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돈이 더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 같은 이제 기후 변화 때는 반드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은 재보험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친환경 농업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 자체가 한 4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친환경으로 재배된 거는 학교급식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100% 이렇게 소화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친환경을 재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더 친환경을 더 먹고 싶다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쌀이 이렇게 친환경 재배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제 친환경에 대한 각각 뭐 인증이라던가 이런 비용들 뭐 저희가 또 지원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친환경에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친환경에 대한 사업 외에 이제 일반 관행농하고 또 일반 저희 친환경 농업하고 관행농하고 이렇게 사이 경계 지역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있거든요. 나는 친환경 약재를 뿌려서 친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관행으로 해서 수확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일반 농약을 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사이 경계 지역에 대한 마찰 때문에 저희가 그 바깥 지역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을 재배하고 있는 바깥 지역으로 친환경 농자재 약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뿌릴 수 있도록 그 주변까지 뿌릴 수 있는 약재비를 더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이런 마찰을 조금 더 줄이시라고 그런 예산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제가 크게 이렇게 예산 설명을 좀 대충 드렸고요.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보면 다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점점 더 고령화가 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뭐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올해 한 7억 9천 정도 이렇게 아마 제가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이제 아마 혹시 자제분들이
이렇게 혹시 뭐 영농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래도 이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요. 그 한 달에 110만 원, 1년 차는,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년간 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청년 창업농 육성이라는 이제 지원 자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3년 이후까지도 종사를 계속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뭐 사업을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자제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좀 종사해서 초반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3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생활비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좀 지을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홍보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쇠퇴하는 농촌이 좀 더 좀 원활하게 이렇게 좀 느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섭시 뭐 여러 가지 큰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저희 농업정책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회의소 회장님께서도 7건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정책적에 반영됐다고도 하셨는데 저희 우리 농업회의소가 2021년도 11월 1일자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갓 1년이 넘었어요. 출범한 지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작 단계부터 뭐 이렇게 다 뭐 만족은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사람이 그만큼 좀 더 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책찍질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네. 만 40세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 신청 대상이 되고요. 하여튼간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농사 지으니까 또 괜찮다라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도 이런 거 신청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혹시라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견학을 좀 시켜주는 것도 작년에 했었어요. 저희가 바람 바이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작년에 한 2회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농업 계열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다 서울로 나가요. 그냥 뭐 도시지가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농사는 사실 뒷전이긴 한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저기 서신에 있는 화웅지구 안에 있는 그 유리온실이라든가 포도 산업이 잘 돼 있는 스마트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이제 체험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수익 그 농가한테 직접 올해 한 해 동안 얼마 벌었어. 요즘은 뭐 땅도 이렇게 밟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네. 뭐 첨단이고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인한테 들으니까 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도 좀 열심히 이제 참여시키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거나 읍면으로 이제 그런 조사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교육도 좀 참여 좀 잘 한번 시켜주시면 저희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나이가 40은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0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게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농업 예산이 한 426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 저희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족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더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정우 팀장님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의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도숙 강사님은 평택시의
살고 계시고요. 국립환경대 농학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전농의장을 역임하셨고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국농정신문 경영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한도숙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 이걸로 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서 활로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농정 팀장님께서 이제 뭐 화성의 농업 예산은 뭐 1,200억이고 올해는 뭐 기본소득이 들어와서 450억을 증액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화성시 농업에 1,200억이 넘는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아마 이민성 회장님이 농업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제의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1,200억에 달하는 이 엄청난 돈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1,400억이라는 이 돈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시장회와 관료들과 그리고 시의회에서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1,400억이라는 농업 예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회의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회의소가.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만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농업 예산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딱 할 수 있는 게 자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문 역할. 시의 농정자문위원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시장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농업에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농정자문위원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농정자문위원회는 그냥 자문하는 거예요. 농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예산 좀 쓰십시오. 그러면 뭐 그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회의소는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농촌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쓸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거를 심의하고, 그렇죠? 심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결정까지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어디에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중에는 집행까지도 일부 집행을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만 오늘 요게 아주 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왜 농업회의소를 만들고자 했는가?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농촌에 어려운 악재들이 포진을 해왔죠. 1980년도를 지나면서 우리는 소비 시대라는 거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저축을 해라 하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소비가 미덕이다. 그래야 경제가 굴러간다.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비를 해야 경제가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농촌에도 개방농정이라는 걸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쌀 수입이었어요. 쌀 수입.
우리가 이제 그때 물론 높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쌀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소파동이 있었죠. 소를 수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권력이 관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생겼고, 그 당시에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때 거의 1000만이 떠났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계속 이게 불을 비치지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국제 조약이나 우리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무역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칠레 FTA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아세안 FTA, 그리고 한 북미 지역도 FTA,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이제 FTA에서 파생돼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안보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현황입니다. 농지가 지금 154만 7천 헥타입니다. 요 면적은 이 면적 이하로 줄어들면 우리는 만성적으로 식량을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는 아니 이제 다음은 이거고 이거 불. 네.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 걱정하는 분들은 이거보다 이 경지 면적이 더 줄어들면 안 되겠다. 그럼 경기를 어떻게 이제 보존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농지 면적 보면은 우리나라는 막대 그래프에 표시가 되지 않을 정도로 1인당 0.04 헥타르입니다. 0.04 헥타르. 그러니까 3, 42, 120평. 1인당 120평의 농지 면적이. 120평 가지고 1인당 먹고 못 살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농가 인구 보겠습니다. 농가 인구도 요 농가 숫자입니다. 103만 1000가구. 우리 지금 남쪽에 있는 농가는 103만 1000가구입니다. 21년도 현재. 그러니까 올해는 더 줄었겠죠. 그리고 인구는 221만 5천 명. 이것도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자, 인구 비율을 보면 4.3%. 요거는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절반을 육박하고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농가 소득을 보겠습니다. 농가 소득은 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의 그래프인데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농업 소득을 보면 요 밑에 있는 이 그린 이게 이 영역이 이제 농업 소득이에요. 여기에 보면 39.3%인데 26.2%로 10% 줄어들어 버렸어요. 농업소득은.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쌀 농사 지은 거, 배추 농사 지은 거, 포도 농사 지은 거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뭐가 그러면 농가소득을 보충하고 있느냐면 농외소득. 이거 이제 농외소득은 보통 직장 겨울에 뭐 직장 잠깐 나가시든가 아니면 노가다 뛴 거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인데 이전소득은 뭐 여기 비봉면 같으면 뒤뜰에 있는 100평짜리 하나 팔거나 뭐 이렇게 누가 옆집에 뭐 이사 가버렸어 그럼 그 밭 사가지고 다시 또 되팔거나 해서
들어오는 소득, 이전 소득.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은 이제 용돈 자식들이 준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늘어나기는 했지만 농업소득은 지난 17년 전보다 10% 이상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소득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1985년도에는 도시근로자보다 더 잘 살았어요. 112.8%로 12.8% 더 앞섰어요, 소득이. 85년도에. 그런데 2011년에 20년 뒤에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농가 연령도 보면 위에는 가구 원수잖아요. 1인 가구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15.8%에서 21.1%로 늘었습니다. 2인 가구가 중심인데 48%에서 53%로 늘더니 56.8%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주 연령을 보면 60세 이상이 65.5%인데 지금은 21년도에는 77.3%.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65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보겠습니다. 식량 자급률 45.8%.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쌀이 97% 가까이 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8%라는 게 나온 겁니다. 밀가루 먹어야죠, 뭐 귀리도 먹어야죠, 뭐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쌀이 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덕이죠. 곡물 자급률을 보겠습니다. 21%. 지금 우리는 밥상에 10가지가 밥상에 올라온다 그러면 쌀밥 한 그릇하고 된장국 한 그릇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사다 먹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도시 사람들은 죄다 8가지 된장국과 쌀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프랑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개방농종의 피해가 커가지고 1988년에 프랑스 농가는 110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45만 가구에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경지 면적도 줄고 있습니다. 볼까요? 프랑스의 농지 변화해가지고 경지 전체 34,400 천 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440공 7,000 헥타인데 이 29만 1,400 140 반, 시, 세, 천만 29만 29,104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하여튼 그 농지의 개를 보면 이렇게 프랑스도 많이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보면 우리보다는 좀 낮습니다. 우리보다는 난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50세에서 54세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60세, 65세에서 69세 농가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프랑스에는 젊은 농사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프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자료를 보면 25세에서 그 아래는 나오지도 않고요.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농민들이 대농일 경우에 좀 있는데 대농일 경우에 한 10% 정도 있는데 여자나 소농이거나 중농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구가 노령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봤어요. 이제 농촌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프랑스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봤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직불금을 본 건데 2013년도에 경제개발협력기구의 1인당 농업보조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18달러, 그 다음에 OECD가 4,000달러, 일본이 8,000달러,
EU가 9,000달러, 미국은 13,000달러, 14,000달러, 노르웨이는 27,000달러네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게 조족지혈이네요. 다른 데다 비교해 보면. 이거를 우리 정부는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농업회의소입니다. 왜 2개씩 넘어갑니까? 네. 2004년도에 이 보조금이 생산 중립 소득 직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떴어요. 지금 우리 이제 5만 원씩 1년에 5만 원씩 이제 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월 5만 원씩 해서. 요게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2004년도에 실시가 됐어요.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뉴질랜드 이런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유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유럽 농민들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심하지만 프랑스나 이 유럽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꽃이나 이런 걸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종합적인 그 농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유럽에는 없어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밥통이에요. 유럽의 밥통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유럽이 어렵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많이 뛰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정부는 이렇게 EU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생산 중립적 소득을 직접 지불로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350유로까지 이렇게 줘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농업회의소가 프랑스는 1851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3.1운동 일어난 시점에 그때 농업회의소를 하자 이제 해서 법안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전쟁이 끝난 24년도에 우리 어머니 태어난 해네요. 농업회의소 설치법이 제정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계속 농업회의소가 프랑스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얘기하다 보니까 조세 보베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자기 트랙터 100마력짜리를 끌고 파리에 들어갔어요. 파리에 들어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냥 와장창 밀고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신문에 났죠. 이게 뭐냐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제 침탈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프랑스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3년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프랑스 국민들은 환호를 했어요. 미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그 사람이 이렇게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도 똑같고 프랑스도 그렇고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아주 다국적 기업들이 이 농사를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예를 또 들면 필리핀은 우리 지금 필리핀이 쌀을 자급하는 나라로 알아요? 부족한 나라로 알아요? 부족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원래 이모작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쌀이 모자라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미장연구소가 필리핀에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 쌀이 모자라기 시작했어? 왜? 미국의 플랜트 농장들이, 그러니까 거대 플랜트 농장들이죠. 플랜트 농장들이 필리핀에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파인애플 재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파인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델몬트니 뭐니 해서 그냥 쫙 나가죠.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 빵도 만들고 뭐 음료 뭐 캔으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쌀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베트남한테 쌀을 좀 다오 그랬더니 베트남이 못 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이라고 하는 한국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한국돌이라는 회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뭐를? 송산 포도, 대부도 포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농민들이 거기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죠. 기업이 그거를 손을 대게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조직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우리 농업회의소가 있고요. 농업경영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조금 다르네요. 청년 영농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는 데인가 봐요. 그다음에 농협이 있고 농협은행이 있고 농업공제도 따로 있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모여서 프랑스 농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최상부에 가면 APCA라고 하는 데 가면 여기는 한설의회입니다. 여기 나가 있는 사람들은 농업 부분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짜고 농정을 짜고 그리고 심의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 농업위원회, 농업회의소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비봉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농업회의소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뭘 해야 될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쭉 화성을 다녀보지만 비봉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민성 회장님 지금 아주 똥이 빠지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부회장님하고 뭐 누가 돈 줍니까? 점심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기름 써가며 똥이 빠지게 다니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야. 이게 걱정인 거예요. 막 모일 때 발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농업회의소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거를 요거 아니군요. 요런 기구들이 뭐 있다. 우리 부회장님 자꾸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막 하라고 그러니까 농업회의소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 목축, 농산물 생산 요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환경관리, 그 다음에 농업기업 뭐 이런 전략 이런 부분도 꽤 많고요. 나머지 이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위탁받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질 향상. 요게 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농업회의소를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여기 40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예산이 서면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법제화가 되면 프랑스처럼 이렇게 세금으로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세금으로.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 또 이만큼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에서 이제 아까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면사무소 일을 할당받아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회비입니다. 찬조금이나 회비죠. 여러분들 회비 내시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랑스의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형은 이게 이제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그렇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민주주의라는 게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 중앙 정부, 중앙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까지도 좀 멀었다고 보거든요. 뭐 우리가 지난 시절에 한 50년 전에 양반 사회라는 그 중심에서 아직도 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의 예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았다시피 광역 2군데하고 시군 37군데가 지금 농업회의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농업회의소는 반드시 농업회의소 설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범 지역이 37군데, 광역이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화성에게는 크나큰 행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화성이 하는 것을 비교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면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설문조사를 농촌경제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농업회의소를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게 농업회의소 법을 제정해야 된다. 거의 33%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은 뭐 이거 이제 재정 문제. 근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농업회의소법이 제정이 되면 요거는 그대로 다 이제 되게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농업회의소법 제정이 제일 필요하겠다. 가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성 보겠습니다. 남성 40.2%, 적극 가입하겠다 25.4%, 여성도 32.5%, 20.5%. 그리고 연령대로 보니까 70대면 지금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근데 70대도 34.6%, 18.3%가 적극 가입할 것이다. 영농 기간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1년 이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회비도 보니까 회비도 다 납부하겠다고 그럽니다. 찬성하는 편이다가 49, 이거 50%죠. 그다음 매우 찬성한다가 37%, 37%. 그러니까 87%네요. 뭐 이렇게 되네요. 회원들, 비회원도 그러네요. 비회원도 합쳐서 보니까 60, 7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성, 남성도 다 가입하겠다, 회비 내겠다 이런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고 농업회의소는 또 다른 농민단체가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법적 근거에 의한 설치법을 가지고 만든 거고 거기서는 농정을 만들어낸 주체와 함께 협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고 우리가 그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단체끼리 이제 좀 알력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농업회의소가 활력이 생기면 결국은 사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법제화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이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 할 겁니다. 법제화 공청회를. 그러면 그때 가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나와서 막 이제 뭐 자기 자랑하고 할 텐데 그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 결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때 비봉에서 버스 한 대 대셔가지고 장화 신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농민들의 역할입니다. 이 농업회의소는 우리들의 권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훈련입니다. 이 안에서 농업회의소라는 틀 안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의견이 다를 텐데 그 의견을 같이 맞춰서 거기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고 농업회의소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건 뭐 말하면 뭐 잔소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회의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발로 뻥 차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농업회의소에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공적기구입니다. 법의 위상에 맞춘 공적기구. 우리 일반 농민단체들은 사단법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농업회의소 설치법. 이게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화성에서 대표 한 사람이 이제 중앙으로 나가면 거의 화성의 농업 부분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의결 권한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문하고 있어요. 자문. 농업회의소가 화성 농업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데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회의소는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쪽을 중심으로 한 유럽형이 있고요. 또 일본형이 있는데 그 첫 출발은 한 150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쪽에서 이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민석 회장님, 우리도 저희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프랑스라든가 독일 좀 농업회의소를 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한도수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범면 지회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SB 가져가셨어요? USB 여기 이거 다운 네, 받으셨어요? 그쵸, 다운 드린 제안서는 작성해서 가실 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서로 한 20분 정도 서로 편하게 거래할 사항이라든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서로 좀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9명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는 실행이 된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또 절대 안 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좀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계속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비봉에서 제안 들어온 사안 중에는요, 비봉의 조완상 씨가 공공급식 조례 개정안이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지 않고 너무 시기 촉박하게 개정을 했다 해서 그에 대한 개선안을 얘기했고요.
그 조한숙 의원님이 읍면의 농민단체 통합, 단체와 회의소 간의 갈등 문제, 쌀 감산 정책 대안을 요구했고 수양미 전용 실시권에도 봉당읍도 포함해 줬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석기 의원님이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했고요. 최준혜 의원님이 농막 규제 완화, 물탱크 지원, 농업인 코로나 피해 보상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호 회원님이 개인 농가 농기계 구입 시에도 보조금을 좀 지원해달라, 단체를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비봉의 이창희 회원님이 벼농사 비료는 좀 무상 지원해달라, 밭작물에도 좀 관정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봉 최동희 회원이 농민 상담소를 예전처럼 설치해달라. 그리고 강신수 회원님이 그린벨트에서 영농을 제한하는 금지 조항을 영농 순화적으로 바꾸어달라. 산골답을 밭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리고 최준혜 회원님이 그린벨트 내에서 영농 목적으로 하우스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허용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올렸는데요.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지는 않고 그 시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화성농업 22 이 소식지 70쪽에 각 회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을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소식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민성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안 내용을 받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말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이 자신이 없으신 분은 글로 써서 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택하셔도 자유로우니까요. 꼭 참석하신 분들은 꼭 제안을 한 번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안을 해야 우리 농업회에서도 솔직히 그것을 먹고 지탱하며 존재 이유가 성립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비봉면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제안을 받겠습니다. 하실 적에 이름하고요. 최소한도 이름 정도 어디 사시는 누구라는 걸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렇게 하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녹음도 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적어서 적극적으로 제안이 반영될수록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제안 받겠습니다.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도 할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회가 지금 좀 많은 발전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지켜보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그건 무슨 문제냐 싶으면 특히 작년에 수양미 가격 책정 때 특히 그런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지켜보는 그런 단체가 아닌 농민단체 꼭두 단체 아주 옥사곡 단체로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쌀이 단백질 함량에 의해서 가격제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 함량을 맞추려면 아마 한 마디에 3가마 나던 쌀을 소출을 2가마 정도 나야가 아마 그 기준에 맞출 것 같은데
한 가마의 그 손해 그 액수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보충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아마 농민으로서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농민도 그 책임이 있으니까 다소는 감수해야겠지만 세 가마 중에 한 가마를 손해본다는 거는 농민들이 너무 가혹한 처사니까 우리 그 회에서도 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가 지지난해인가 농민단체 자금 수억 원 중에서 단체별로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농기계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농민들이 많고 또 이게 어떤 좀 부정적으로 이게 수급이 되면은 우리 농업회의소도 물론이고 농민단체들의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도 분명히 참여를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해서 그 탈퇴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뭐 농촌운동을 할 때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세 번째요. 농민단체별로 농기계 구입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성기금단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네, 구포일리에 사는 권창주입니다. 지난해 그 수양bio 가격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명품쌀 발전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각 농협으로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노력을 하여 주신 농업회의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쌀이나 이천쌀에 버금가는 가격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노력과 농협, 농민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쌀, 이천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막대한 예산과 고품질 품종을 들여다가 재배를 하는 수양벼가 현재와 같이 재배를 해서는 이천쌀이나 여주쌀에 상당히 미치는 가격으로도 한동안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그 수매가 단백질 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봉 지역은 비봉 농협에서 볕지 환원 시 그 볕지 값을 좀 2년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볕지 환원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수라청에서 올해 단백질 검사를 했는데 볏짚을 올해 넣은 거와 넣지 않은 거와는 단백질 함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현재 그 비봉 지역의 거는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낮게 수치가 나와서 고품질 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라청뿐만이 아니라 수라청은 내년부터 단백질 함량을 해서 차등 가격을 지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화학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볏짚을 환원한다든가 토양계량제를 많이 줬을 때는 그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낮아져서 고품질 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라청만 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화성시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지 어느 한 지역만 해서는 고품질 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빠른 시간 내에 차등 지급하는 걸 도입을 해야 되고 고령화로 인해서 기계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포대
그 토양지의 공급을 톤빼기로다 공급을 하는 체계를 갖춰서 시에서 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아마 공동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푸대로다 공급되는 거는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뿌리는 거예요. 좋은지를 알지만 고품질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해야지 고품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꾸만 미루게 되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우리만 특별히 재배를 한다니까 그냥 현재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올해같이 여주 쌀에 비해서 굉장히 2만 원 정도에 벌어졌잖아요. 가격이. 고품질이라는 건 품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높아야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명품 쌀 발전위에서 지난해 같이 가격을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각 농협으로 환원시킨 데 대해서 농협회의소에 대해 참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서 들으면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단백질 함량을 강화하면은 우리 농민들의 기존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수량이 줄어드니까 올해 수라청에서 단백질 함량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수양별은 저도 그렇지만 기준 표준 시비량보다 시비량을 많이 시비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우리 수라청에서 단백질 검사한 거를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참고하게 우리 김봉진 부회장님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제안 받겠습니다. 예, 강석희 의원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남동진에 살고 있는 강석기입니다. 저는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비복면 장로판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포도박스 봉지 2020년, 22년 지원금은 대략 한 10% 내외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23년도에는 보조금을 좀 확대해서 지급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피필름, 비가림 비닐에 대해서 종전에는 보조를 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시 부활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건 제안만 받고 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잠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시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송산의 농협장이 또 바뀌면은 어떻게 좀 바뀌려는지 어떻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도농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더라고요. 또 다른 분 제안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제안을 마치고 말씀하세요. 저는 양로일에 사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인회장도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가 단백질의 함량이 부족하다.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조금 크게. 벼가 단백질 함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지금 그 쌀겨 나오는 것을 저기 펠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사질 적에 그걸 건져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면 이 쌀겨에는 그 이제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그 효소에는 그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래 그 미생물이 그 논에 들어가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걸 빨아먹고 자라면 벼도 좋고 단백질 함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 벼가 이 단백질 함량 맞추다 보면 소출이 덜 난다 그러는데 그건 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벼 그 수확하기 전에 이삭거름 줄 때 인산칼슘을 한번 건져 보세요. 인산칼슘을 건지면 3가마 나올 거 5가마가 나와요. 이렇게 내 노력이 부족한 걸 탓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제안할 거는 뭐를 제안을 하느냐면 이 벼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이 벼를 뭐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타작할 적에 그거를 싹 비워서 타작을 하지 말고 다 같이 비워가지고 그 말아가지고 그거 사료화를 만들면 축산하는 사람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면은 쌀값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쌀을 먹이는 거죠. 소를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거를 발효시켜 가지고 먹이면 사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줘도 돼. 아니 회장님 저기요. 이게 거의 하다 보면요 농업 정책이 농업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회장님이 그 경영 방침보다는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간편하게. 그 정책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 농림부하고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쌀값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하고 가축 기르는 사람하고 타업을 보면 그 사료가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게 사료 그 벼하고 볏짚 같이 말아놓으면은 그게 그때는 볏짚을 말아놓은 게 아니에요. 걷다가 이제 균을 집어넣고 말아놓으면 그게 사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조사료 말아내는 건데. 조사료 만드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축산농가 없으세요? 지금 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렇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한이 안 된 내용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정책을 낼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관련 사람이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보면 농업의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제안을 하셔야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 되지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쓰신 거 있으면은요 빠짐없이 내주고 가세요. 제가 하다 보면은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슬그머니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것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것을 맡기고 끝내고요. 저희가 읍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의원이 한 분이 사퇴를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대의원을 한 명을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안서 받는 거고 저기 농업 예산 있죠. 농업회의소 예산을 그 회원 총회를 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서면 결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서면 결의서 내용에 3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자. 또 하나는 작년도 사업 결산을 또 승인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사업 예산을 또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임기 개선안에 가는 것은요. 다른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인데 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서 그 3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서면 결의서에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 저희가 꼭 전부 다 찬성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서면 결의서를 꼭 제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원 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 결의서에 꼭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대의원을 1명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번에 비봉에서 4명 대의원을 선출할 때 그 사실 성원이 관심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회원 가입은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질 않았어요. 거기서 선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들 그 뽑아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신 분이 참석을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대의원 한번 선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농업회의소에서 각 읍면지회로 1년에 50만 원 지원 활성금을 내려보냅니다. 현재 5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우선은 농업회의소를 알리기 위해서 비봉면에 사회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농업회의소도 비봉 사회에서 한 단체로서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조직하고 마찬가지니까 꼭 좀 가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내일 비봉에 사회단체 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일이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단체 회의했는데 가입회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대의원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지금 대의원이 4분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이 백경현 대의원 참석했다가 나가셨고 최준혜 대의원님은 병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심장 수술했는데 오늘 예약이 돼서 못 나온다 그랬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라서 당연히 대의원이 돼야 되는 구성이었고요. 또 한 번 박동원 대의원님은 그 당시에 자기는 대의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발언을 하니까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걸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적극적으로 사임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하신 분은 1명이에요.